2024년 3월 17일 엄마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는 혼자 빈 상주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끝난 관계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70대 초반이셨지만 얼굴은 80대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틀니 때문에 들어간 입,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사진 속에서도 엄마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엄마 죽음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전화, 읽지 않아도 될 문자, 피하지 않아도 될 명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점검하시고 고인 유품 챙기시면 됩니다. 유품이라고 해봤자 달아빠진 지갑 하나, 10년 넘은 휴대폰,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들, 약 봉투들, 버스표 몇 장,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이 봉투만은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다 낡고 구겨져 있었는데 이 봉투만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단정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다 떨어진 낡은 통장 하나. 두 번째, 구겨지고 얼룩진 공책 한 권. 세 번째, 접힌 편지지 한 장.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또 빚톡 촉장인가?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빚 때문에 저를 괴롭히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예금주 박영숙, 저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개설일 1985년 4월 3일,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잔액 7,845만 3천 원.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800만 원.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못 하셨던 엄마, 하루 세 끼 중 두 끼는 라면으로 때우시던 엄마,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거 입으시던 엄마. 그 엄마가 어떻게 이 돈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내역을 넘겼습니다. 1985년 4월 3일 입금 5천 원 메모. 준호 초등학교 입학 축하. 1987년 8월 12일 입금 1만 원 메모. 준호 여름 학원비. 1990년 3월 5일 입금 3천 원 메모. 오늘 야채가게 품삯. 1993년 11월 27일 입금 8천 원 메모. 준호 겨울 점퍼. 사줄 돈 40년. 이 통장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단 일주일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입금 내역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4년 3월 8일 입금 5만 원 메모. 준호 생일 선물로. 제 생일은 3월 15일입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공책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의 생활 기록장. 1985년부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4월 3일 오늘,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내 손을 꼭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펑펑 울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부터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모아보자. 1987년 6월 15일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던진 잔돈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장님 눈치 보며 주워서 통장에 넣었다. 오늘 입금액 3,200원.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준호가 친구들 다 선물 받는다고 울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나 더 구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웃는 아들 보고 싶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순간들을 엄마는 다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공책 중간쯤 글씨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3일 준호가 서울 간다고 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웃었다. 근데 준호 방에서 울었다. 혼자 보낼 생각하니까 무섭다. 그래도 우리 아들 날개 꺾으면 안 된다. 2007년 8월 19일 준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3일째다.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 내일 다시 전화해봐야지. 2010년 5월 2일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동네 이장님한테 들었다. 엄마한텐 말 안 하더라. 괜찮다.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올까?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외면한 4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일찍 떠나서, 아니 사실은 엄마가 너무 오래 버틴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엄마 전화 안 받는 걸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건 것도, 내가 명절에 안 내려오는 걸 알면서도 차례상을 차린 것도 다 엄마가 너무 내가 보고 싶어서였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시장 아줌마 엄마, 가난한 엄마, 배운 것 없는 엄마,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 창피한 엄마였겠지. 괜찮다. 엄마도 사실 거울 볼 때마다 생각했거든. 이런 엄마를 둬서 우리 준호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다. 내가 엄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통장이다. 40년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부터 엄마가 숨을 거두는 이 순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다. 1,000원, 500원, 때로는 100원까지 손님이 주고 간 잔돈, 야간 알바로 번 품삯, 아껴서 남은 교통비 전부 다 이 통장에 넣었다. 준호야, 이 돈은 내 돈이다. 엄마 장례비로 쓰지 마라. 엄마는 간소하게 치러도 된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모은 거다. 그리고 공책 마지막 페이지 좀 봐라. 거기에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뒀다.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라서 행복했다. 2024년 2월 28일 내 엄마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40년 엄마는 40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를 위해 살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가득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바빠서 엄마 전화 못 받은 날들. 2005년 3월 5일 1번, 2005년 3월 8일 2번, 2005년 3월 12일 3번. 점점 이어지다가 2024년 2월 20일 587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마다 공책에 날짜를 하나씩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87번. 준호가 바빠서 엄마 전화 못 받은 날들. 하지만 엄마는 이 587번이 모두 소중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는 것, 내 번호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것. 비록 목소리는 못 들어도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나는 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전화 한 번 못 할 때마다 통장에 10,000원씩 넣었다. 이건 내 빚이 아니야. 이건 엄마가 587번이나 너를 생각했다는 표시란다. 전화기 너머로 너의 숨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준호야,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587번의 통화 연결음은 엄마에게 587번의 행복이었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너는 엄마의 아들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단다. 미안해하지 마. 이 587만 원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엄마가 너를 사랑한 587개의 순간이야. 저는 오열했습니다. 587번. 저는 587번 엄마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587번을 저를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된 엄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멈춰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엄마의 하루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끔 잠결에 엄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옷 입는 소리, 찰랑찰랑 세수하는 소리, 삐걱 대문 여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저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지만 엄마는 항상 대답 없이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깨울까봐 조용히 나가신 거겠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첫 번째 일터는
시장 통닭집이었다는 것을, 매일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서서 닭을 손질하셨다는 것을, 어느 날 엄마를 몰래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시장 통닭집 뒤편에서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닭을 손질하는 엄마 손은 찬물에 불어서 퉁퉁 붓고 허리는 굽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통닭집 사장님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손질해야 해. 엄마는 밝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오전 9시쯤 통닭집 알바가 끝나면 엄마는 곧바로 시장 안쪽 야채 가게로 가셨습니다. 배추 한 상자는 대략 15kg. 엄마는 그걸 하루에 수십 번 옮기셨습니다. 한여름이면 앞치마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한겨울이면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엄마 손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오후 2시쯤 야채 가게 알바가 끝나면 엄마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시는 길에 항상 시장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못난이 과일, 자투리 재료들을 최대한 싸게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보는 게 그날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엄마가 골목을 돌아오시는 게 보이면 저는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저는 엄마 손에 든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샀어? 엄마는 비닐봉지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짜잔, 오늘은 고기 엄마가 아주 싸게 샀어. 저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와, 오늘 저녁 고기 먹는 거야.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고기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라는 것을, 엄마가 정육점 사장님 앞에서 머리 숙여가며 깎아서 샀다는 것을.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는 부엌에서 밝게 대답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때까지 단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다는 것을.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김치, 계란찜. 저는 신이 나서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서 웃으며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준호 많이 먹어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엄마 앞 밥그릇에는 밥이 절반도 안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그게 거짓말인 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저를 재우고 나면 엄마의 하루는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편의점 조끼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또 나가시네.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일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는 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시간대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엄마는 그 시간에 진열 정리, 바닥 청소, 재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오시면 다음날 새벽 4시 반 알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 반. 엄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잠을 청하셨습니다. 내일 또 같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것이 엄마의 하루였습니다. 아침 4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엄마는 하루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그중 생활비, 월세, 공과금을 빼면 남는 돈은 고작 50만 원. 그 50만 원 중에서도 엄마는 매일 조금씩 통장에 저축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항상 피곤한 얼굴로 웃고 계신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 이번에 나온 신상 운동화 봤어?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대박이던데. 나 벌써 샀어. 저는 책상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때 한 친구가 제 신발을 봤습니다. 야, 준호 신발 좀 봐봐. 그거 작년 모델 아니야. 다른 친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짜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설마 이거 짝퉁.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야. 친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봐봐. 로고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밑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책상 밑에서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신발을 볼까봐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저는 제 발만 내려다봤습니다. 새까만 운동화 로고가 삐뚤어진 운동화. 엄마가 시장에서 싸게 사오신 운동화. 저는 그 운동화가 너무 싫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왔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저는 엄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엄마는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운동화를 벗어 던졌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왜 저만 이런 걸 신어야 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나와서 먹자. 저는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엄마는 문 밖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학교에서 힘들었잖아.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창피했어요. 엄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창피한데? 저는 운동화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요. 이 신발 친구들이 다 짝퉁이래요. 로고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대요. 엄마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신을 만하잖아. 엄마가 시장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짝퉁이라고 다들 웃었어요. 저만 이상한 거 신고 다닌대요.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진짜는 못 사주고. 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주지를 말든가. 왜 이런 걸 사줘서 저 창피하게 만들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진짜로. 저는 엄마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사주지 마세요. 이상한 거 사서 저 망신 주지 말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방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던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고 엄마는 수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왜 저는 그때 나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중학교 3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들 깔끔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복도에서 학부모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엄마가 오시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시장 일 끝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시장 비닐봉지.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저기 오지 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복도에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엄마는 다가오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 그래도 엄마가 늦어서 걱정했잖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준호 엄마 아니야. 왜 저렇게 입고 와? 시장에서 일하신대. 귓속으로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도 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성적이 중위권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충분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 준호가 원래 똑똑한 애예요. 엄마가 봐도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학원은 다니고 있나요? 엄마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수학은 보내고 있는데 영어는 아직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도 중요한데요. 요즘 입시는 영어가.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형편이 좀 그래서요. 그래도 최대한 보내보려고요. 담임 선생님은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 동정하는 선생님 목소리, 그리고 작아지는 엄마 모습.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준호 잘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다. 엄마가 기분 좋아서 오늘 저는 엄마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엄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일하다 와서. 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깨끗하게 입고 오는데 왜 엄마만 저래요? 엄마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형편 어렵다고 왜 그렇게 말해요? 엄마는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이어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저 완전 창피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오셔도 돼요. 혼자 올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나갔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잔인했을까요? 중학교 3학년 겨울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친구가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크지? 아빠가 회사 다니셔서 이사 왔어. 저는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친구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간식 준비할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친구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케이크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식탁에 케이크와 과일이 차려졌습니다. 친구 엄마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손톱도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머리도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가 여유로웠습니다. 친구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준호 엄마는 뭐 하시니? 저는 머뭇거리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친구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좋겠다. 나도 집에 있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우리 엄마만 저럴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앞치마, 늘어진 어깨, 퉁퉁 부은 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못 살까?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돌아보며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왔어. 친구 집은 어땠어?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남겨뒀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친구 집과 우리 집 친구 엄마와 우리 엄마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봄 제 생일이었습니다. 15살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 준호 생일이래. 우리 노래방 가자. 오 좋아.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지.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6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엄마들한테 용돈 받아와. 친구들은 다들 용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일이니까. 엄마가 10,000원씩은 준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걸. 집에 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겠다. 친구들이랑 놀아라.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해. 엄마는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10,000원만.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0원.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0,000원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1,000원짜리들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0원이잖아.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원짜리로요. 왜 이렇게 줘요? 엄마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지금 10,000원짜리가 없어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한테 1,000원짜리로 내라고요. 완전 창피하게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 저는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1,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저는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요? 왜 엄마는 이것밖에 못 해줘요? 친구들. 엄마는 다 10,000원짜리로 주는데 왜 저만 1,000원짜리 10장을 받아야 돼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 정말 돈이. 저는 엄마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어요. 안 갈게요. 노래방도 안 가고 생일도 안 하면 되죠.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뭔데요? 엄마는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그것만 말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저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이런 거밖에 못 해줘서.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들을 주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서 우리 아들한테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해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엄마 때문인지 저 자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 편의점에서 파는 컵케이크였습니다. 엄마는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호야. 엄마는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작게 노래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준호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는 혼자 초를 불어서 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케이크만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준호야.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가 혼자 제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아들인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시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서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한 가지 이유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골라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합격 여부보다 중요한 건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붙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뭐라고 해?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엄마는 놀라며 돌아보셨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학생 됐네. 엄마는 물기 있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손에 물 묻었어요. 엄마는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미안. 그래도 정말 축하해. 엄마가 너무 기뻐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3월에 서울 올라갈 거예요. 엄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벌써.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등록금은 대출받고 생활비는 알바하면서 벌 거예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이라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방 구하는데 보증금이라도. 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엄마 형편에 무슨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꼬일 것 같으니까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문틈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서울 간다. 보증금은 얼마나 들까? 이걸로 모자라면 어떡하지? 엄마는 통장을 보며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나는 서울에 가야 해.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3월 초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방문 앞에서 서성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와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짐이 많을 텐데.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물러서셨습니다.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엄마는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돈 조금 엄마가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저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30만 원.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생활비로 쓰고 모자라면 엄마한테 연락해. 저는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저는 말했습니다. 알바하면 돼요. 이거 엄마나 쓰세요. 엄마는 다시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가져가. 저는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엄마는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제발 이것만이라도. 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필요 없다니까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서 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저를 엄마한테 묶어두는 끈 같았으니까요. 떠나는 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엄마는 터미널까지 따라오셨습니다. 터미널에서 저와 엄마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하려다 멈추셨습니다. 준호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버스 곧 와요. 엄마는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서울 가면 밥은 꼭 챙겨 먹고 밤에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몸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다 큰 애한테 왜 그래요? 엄마나 건강 챙기세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엄마는 손을 뻗었다가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전화 자주 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버스에 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간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떠나도 계속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터미널에 서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저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한 방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좁아도 낡아도 여기는 엄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잘 도착했니? 방은 괜찮니? 춥지는 않니? 밥은 먹었니? 저는 한숨을 쉬며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바쁘니까 연락 자주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 전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문자 5개. 준호야, 전화 안 받네. 수업 중이니 밥은 먹었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엄마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과밭 써보고 싶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많아? 간단하게 문자만 보냈습니다. 수업 있어요. 바빠요.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와 소통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는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지만 저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아도 짧게 끝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요. 엄마는 물으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는 또 물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사귀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도서관이에요. 조용히 해야 돼요. 엄마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 그럼 나중에. 저는 말했습니다. 네,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빨리 끊고 싶었고 엄마는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추석 때 고향 가지?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갈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집이 어디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방인데 알바가 있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명절에 알바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추석 때 시급 높잖아. 돈 좀 벌어야 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알바는 핑계였습니다. 그냥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추석 전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내일 추석인데 언제 내려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내려가요. 엄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왜? 명절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알바 때문에 바빠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알바는 하루만 쉬면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추석 때가 제일 바쁘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명절 음식 같이 먹어야지. 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성인이에요. 명절 안 지낸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저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봬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시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추석 당일 서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어. 많이 만들었는데 너 없으니까 엄마 혼자 먹기 미안하네. 잘 먹고 있지? 사진 한 장 보내줘.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저기 박준호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이 명절에 혼자 계시던데 괜찮으신가 해서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이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시나? 어머니가 추석 내내 대문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혹시 아드님 오시나 해서. 저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혼자 두시면 이장님이 좀 봐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대문 밖에 나와 계셨다고. 제가 오는지 기다리셨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바빴으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대학 졸업 취업, 그리고 연애.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엄마는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자리 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좋았고 일도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수진 씨. 그녀는 밝고 똑똑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제가 동경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희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근데 준호 씨는 회식 때 항상 조용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원래 말이 별로 없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는 정말 좋았어요. 준비 많이 하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커피 주말 영화, 그리고 데이트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 수진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실래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저 좋아하셨구나. 저도 좋아해요.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사귀었을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방에 계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번 뵈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드리고.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싫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직 시기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준호 씨가 편한 때 가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2년쯤 사귀었을 때 저는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수진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네, 결혼해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결혼식 때 부모님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방에 계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 지난 과거 같은 거야. 정리하고 싶어. 우리 집 형편 엄마 모습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우리가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저는 제 결혼식장에서 엄마 자리를 비워둔 채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는 가끔씩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지? 아내는 밥 잘해줘. 너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레시피 카톡으로 보내줄까?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회의 들어가야 돼.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또 괜히 전화했지. 시간 되면 전화 한 번만 해줘. 너 목소리 그냥 한 번만 들어보면 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가 날이 갈수록 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또 어머님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지? 받았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덜 받으면 줄어들지 않을까? 어머님도 눈치채시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화면만 바라보다가 그냥 끄거나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나 임신한 것 같아.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원 가봐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 아이에게는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아이가 돌이 되던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한테 손녀 사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얼굴 보고 싶으실 텐데. 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엄마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줄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준호 씨가 싫으면 안 할게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도 제 아이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준호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박영숙 씨 아드님 맞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고 근데 오늘 집에서 쓰러진 걸 동네 분이 발견해서 지금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병원이요. 어디 병원입니까? 이장님이 병원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빨리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차를 몰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아니,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준호야.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왔어. 엄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 서울 사람 다 됐네. 잘 살고 있지? 그 순간에도 엄마는 자기보다 제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된 것 같아서 전화 자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단해뒀던 그 수많은 전화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진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 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안 왔지. 전화도 안 받고 결혼식도 말 안 하고 해버리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의 마지막 미소는 너무도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평생을 짓누를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프롤로그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된 엄마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 그리고 40년 동안 엄마를 외면한 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받지 않은 전화, 읽지 않은 문자, 답하지 않은 카톡이 있나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통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잘 지내? 아빠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작은 저축이 될지도 모릅니다. 빚만 남기고 떠난 줄 알았던 엄마, 하지만 마지막 통장을 본 날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쌓아왔던 오해와 자만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듣고 있을 엄마에게도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